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게이트가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의 공기가 한재민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13살 소년의 어깨에 걸린 낡은 백팩은 그의 작은 체구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환영 인파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재민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군중 속으로 섞여 들었다. 그의 눈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침착함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6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그에게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목표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6년 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버지, 아우라그룹의 전설적인 CEO였던 한승환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세상은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기록했지만 재민은 그것이 거대한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재민은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해둔 허름한 택시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어린 소년이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나타난 것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목적지를 말하는 재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불빛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그곳에 아버지를 삼켜버린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져 나갈 듯한 낡은 외벽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재민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낡은 철문을 열었다. 내부는 겉모습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삭막한 공간의 대부분은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강력한 냉각팬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 본체들이 낮은 굉음을 내고 있었다. 직접 조립하고 개조한 이 장비들은 전 세계 어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만의 지휘 통제 센터였다. 이곳이 바로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위한 그의 참호이자 무기고였다. 재민은 백팩을 내려놓고 가장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먼저 외부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아파트 복도와 입구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들의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코딩한 침입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했다. 완벽한 익명성,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한 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또 다른 이름, 오리온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아우라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이자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 하지만 재민에게 그것은 풀어야 할 흥미로운 퍼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네트워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했다. 수년 전 아우라그룹에 통신 장비를 납품했던 작은 하청업체의 관리자 계정이었다. 그 업체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했지만 아우라그룹의 시스템 관리자는 그들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인간의 사소한 실수는 언제나 가장 완벽한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법이다. 재민은 그 균열을 비집고 유령처럼 세우며 들었다. 그의 침입은 어떤 경보 시스템도 울리지 않았고 어떤 로그 파일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였고 데이터의 흐름 속에 녹아든 속삭임이었다. 아우라그룹의 네트워크는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수백 개의 서버와 수천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재민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데이터가 흐르는 길목을 관찰했다.
마치 숙련된 사냥꾼이 먹잇감의 행동 패턴을 읽는 것과 같았다. 그의 목표는 재무자료나 신기술 정보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기록을 원했다.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6년 전, 아버지가 실종되던 바로 그 시점의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한승환 전 CEO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이사회 회의록, 개인 이메일, 프로젝트 보고서까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삭제가 아니었다. 전문가의 솜씨였다. 최태준, 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지금은 아우라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 재민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수색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재민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는 삭제된 데이터를 찾는 대신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공백을 찾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데이터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프로그램은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로그 기록을 샅샅이 훑으며 모순점을 찾아 나섰다. 몇 시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경고창이 깜박였다. 알고리즘이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서버로 향하는 유령 패킷의 흔적이었다. 정기적으로 아주 미세한 양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좌표로 보내지고 있었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재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령 패킷의 경로를 역추적했다. 그 끝에는 상상 이상으로 견고한 암호화 장벽으로 둘러싸인 숨겨진 서버 파티션이 있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설계도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디지털 밀실이었다. 재민이 접근을 시도하자 화면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재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키메라. 여러 동물을 합쳐 만든 그리스 신화 속 괴물. 이 불길한 이름 뒤에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을 지키고 있는 보안 시스템은 지금까지 그가 마주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양자 컴퓨팅 기반의 암호화 기술로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뚫는데 수백 년이 걸릴 터였다. 한편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최태준 회장은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방금 전 그는 중동의 국부 펀드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한승환이 남긴 낡은 유산을 완벽하게 지우고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전산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버팜의 전력 사용량에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라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태준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그런 사소한 일로 나를 방해하지 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천억을 쏟아부었어. 고작 시스템 오류 따위에 흔들릴 아우라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완벽하게 묻혔는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이제 막 세상의 발을
디딘 13살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곧 그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족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안에서 재민은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글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말했다.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라고. 만약 열쇠가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재민은 자신의 키보드 위로 다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암호화 구조를 분석했다. 직접 만든 해킹 툴로는 어림도 없었다.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다. 그는 키메라라는 이름에 집중했다. 왜 하필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단순한 프로젝트명이 아니라 어쩌면 암호를 푸는 열쇠와 관련된 단서일지도 몰랐다. 그는 신화와 생물학, 그리고 유전공학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재민은 자신의 컴퓨터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연산 능력이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조합을 유추해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해독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최태준이 자신의 네트워크에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전에 그는 반드시 저 벽을 넘어야만 했다. 첫 번째 침투는 성공적인 정찰이었다. 그는 적의 심장부에 아무도 모르게 깃발을 꽂고 돌아왔다. 비록 가장 깊숙한 비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목표는 명확해졌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이다. 재민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6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이제 분노와 결의로 바뀌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을 때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 서울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 믿음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그를 나아가게 할 유일한 힘이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리온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암호화 장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았다. 한재민이 만든 해독 알고리즘이 벽의 한 부분을 공격하면 다른 부분이 변형되며 방어 체계를 재구축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형 방어 시스템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재민은 잠도 잊은 채 모니터 앞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의 방에는 차가운 컴퓨터 소음과 타자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수백만 개의 가능한 키 값을 대입하고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여 다시 시도했다. 재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인공지능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정했다. 그는 방어 시스템의 반응 패턴에서 미세한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뇌면서 나흘째 되던 새벽, 마침내 변화가 감지되었다. 방어 시스템의 특정 노드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반응 지연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미처 패치되지 않은 구형 서브루틴의 흔적이었다. 재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연산 능력을 그 작은 균열에 집중시켰다. 수십 개의 프로세서가 비명을 지르듯 열기를 뿜어냈고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마침내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암호화 장벽의 첫 번째 층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 가득히 의미를 알 수 없는 데이터 조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완전한 정보는 아니었다. 마치 잘게 파쇄된 문서 조각들처럼 모든 것이 조각나고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재민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거대한 진전이었다. 그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재무 관련 데이터 조각들을 분류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정체불명의 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그 연구소들의 이름은 스위스,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아버지가 횡령했다는 누명은 이 자금 흐름을 위장하기 위한 연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태준이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프로젝트를 가로챈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기술 보고서 파편들을 조합했다. 유전자 편집, 세포 재활성, 신경 인터페이스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인간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심지어는 개조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키메라라는 이름이 이제야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재민은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손상된 음성 파일에서 나왔다. 잡음 제거 필터를 수십 번 거치고 나서야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다. 하나는 분명 아버지, 한승환의 목소리였다. 이건 미친 짓이야. 최 실장. 우리는 과학자이지. 신이 되려는 괴물이 아니란 말일세. 윤리적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마주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누군가를 질책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교활하고 차분했다. 회장님,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대한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 역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태준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나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고 음성 파일은 편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재민에게는 이 디지털 증거들을 뒷받침해줄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다. 최태준의 쿠데타 이후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은 모두 숙청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분명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터였다. 그는 다시 아우라 그룹의 내부망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 목표는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는 아버지의 실종 직후 6개월 동안 발생한 모든 인사 이동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수많은 핵심 인력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권고 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승환 전 회장이 직접 발탁하고 신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최태준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과거의 유산을 철저히 파괴했다. 수백 명의 명단 속에서 재민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이 있었다. 김민석 전 보안총괄실장. 그는 아우라 그룹의 물리적, 디지털 보안을 모두 책임지던 인물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그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그의 경력은 한승환 실종 사건과 함께 끝장났다. 공식적인 좌천 사유는 회장의 신변 보호에 실패한 중대한 책임이었다. 재민은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변명인지 잘 알고 있었다. 김민석은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경호하던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부의 배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태준은 김민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쫓았다. 현재 그의 직책은 경기도 외곽의 물류창고 관리인이었다. 재민은 김민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경력, 가족관계, 재산 상태, 그리고 지난 6년간의 행적까지. 그는 이제 패배감에 젖어 모든 것을 포기한 중년 남성이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딸은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희망을 되찾기에는 너무나 망가져버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재민은 그의 기록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김민석은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회장님은 스스로 떠날 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는 최태준 체제에 순응하기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붓고 다시 타오르게 할 바람이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김민석은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재민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13살 소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오리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야만 했다. 재민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민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승환 회장과 그만이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특정 암호를 사용하곤 했다. 그것은 부자지간의 사소한 약속 같은 것이었다. 재민은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계획의 첫 단계는 김민석의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재민은 그의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는 그가 일하는 물류창고의 보안 시스템까지 해킹했다. 그는 김민석의 모든 통화와 이메일을 감시하고 그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했다. 이것은 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가 최태준의 감시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다행히 최태준은 김민석을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완전히 잊힌 존재였다. 이것은 재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는 접촉할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김민석이 가장 혼자이고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바로 그가 퇴근 후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늦은 밤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재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열었다. 화면에는 김민석의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6년간 멈춰있던 두 남자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재민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이 남자를 다시 위험한 싸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최태준의 죄를 묻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김민석은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충신이었고 이 싸움에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재민은 마른 입술을 축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연극의 이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김민석은 달아빠진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텅 빈 눈으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6년 전 그날 이후로 소리를 잃었다. 손에 들린 소주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때
정막을 깨고 테이블 위에 낡은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김민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대출 광고거나 사기 전화였다. 그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그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차피 그의 삶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으로 변조된 성별조차 구분하기 힘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민석 실장님 되십니까? 실장님. 그가 6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김민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그의 뇌리에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냐? 목소리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한승환 회장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김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것이 최태준의 하수인들이 벌이는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감시하고 시험하려는 수작일지도 몰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난 전화라면 잘못 걸었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김민석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침착했다. 전화를 끊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 독수리는 새벽에 착륙한다. 이 말이 기억나십니까? 김민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 암구어는 한승환 회장과 그만이 아는 것이었다. 극비리에 외부에서 만나야 할 때 사용하던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둘만의 약속이었다. 세상에 이 암호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한 명은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자신이었다. 김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뇌가 경이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오리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목소리는 김민석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리온은 자신이 한승환 회장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우라그룹에 숨겨진 서버와 프로젝트 키메라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한승환 회장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회장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것은 김민석이 지난 6년간 홀로 의심하고 괴로워했던 진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민석은 숨을 죽였다. 패배감과 알코올에 절어있던 그의 정신이 서서히 맑아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목소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의심을 읽기라도 한 듯 오리온이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다. 실장님 아내분의 성함으로 개설된 은행 개인금고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금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 김민석이 묻자 오리온이 대답했다. 100색의 나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100색의 나이트. 그것은 오래전 그의 딸이 태어났을 때 한승환 회장이 개인적으로 선물해준 작은 체스말이었다. 가족을 지키는 훌륭한 기사가 되라는 의미가 담긴 둘만의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 존재를 아는 외부인은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석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는 은행으로 향하는 내내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벨벳 주머니에 쌓인 100색의 나이트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6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절망의 무게가 무너져 내리고 이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김민석은 오리온이 알려준 보안 메신저로 먼저 연락을 취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였던 남자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그 한마디로 불가능해 보였던 동맹이 마침내 결성되었다. 이친 기사와 이름 없는 유령의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김민석은 지난 6년간 잊으려 애썼던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아우라 그룹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는 재민에게 아우라 타워의 건축 설계도 원본을 넘겨주었다. 공식적인 설계도는 나와 있지 않은 비상 통로, 환풍구, 그리고 최태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비밀리에 개조한 은밀한 공간들의 위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최태준의 성격과 행동 패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태준은 극도로 편집광적인 인물로 자신의 집무실과 전용 엘리베이터에는 공인된 인물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의 비서실장과 경호팀장인 박동현은 그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충신들이었다. 그들의 약점과 사생활까지 김민석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박동현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뒤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깊이 빠져 있네. 작은 문제로 항상 쪼들리고 있지. 그 점을 공략하면 흔들 수 있을 걸세. 김민석의 정보는 재민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정보와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재민에게는 적의 성으로 들어가는 지도가, 김민석에게는 그 지도를 현실로 만들어줄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었다. 재민은 김민석이 보내온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그는 이제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었고 김민석은 그의 눈과 귀가 되어줄 최전선의 첩보원이었다. 김민석은 자신의 옛 부하들 중 최태준에게 밉보여 좌천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심을 가진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공조는 완벽했다. 재민이 디지털 세계에서 길을 열면 김민석이 현실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여 그 길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민은 아우라 타워의 모든 CCTV를 해킹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김민석은 그 영상 속 인물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주었다. 최태준의 철옹성은 이제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동맹이 결성된 지 며칠 후 재민은 다음 목표를 정했다. 최태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인 보안팀장 박동현. 그를 먼저 무력화시켜야 최태준의 목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김민석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재민은 박동현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도박 자금 출처와 그가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저지른 사소한 범죄들의 기록들이었다. 재민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손을 맞잡은 두 남자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를 던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싸움은 외롭고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목표가 불타고 있었다. 사라진 한 남자의 명예를 되찾고 거짓으로 세워진 제국을 심판하는 것. 한밤중에 작은 방에서 소녀는 거대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있었다. 한재민의 모니터 위에는 아우라 그룹의 권력 구조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가장 중앙에는 현 회장 최태준이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에게서 뻗어나간 선들은 각 핵심 계열사와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도가 아니었다.
김민석이 제공한 내부 정보와 재민이 수집한 디지털 데이터를 결합하여 만든 배신과 탐욕으로 얽힌 인간관계의 지도였다. 최태준의 가장 큰 힘은 공포에서 나온다. 그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소수의 핵심 인물들을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 보안 채널 너머로 들려오는 김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은 보안 총괄실장인 박동현이다. 그는 최태준의 사냥개야. 이빨을 드러내고 가장 먼저 달려드는 놈이지. 그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재민은 화면에 떠있는 박동현의 프로필을 확대했다. 화려한 경력과 완벽해 보이는 실적 뒤에 숨겨진 그의 추악한 사생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불법 도박, 상습적인 폭행, 그리고 횡령. 김민석의 정보에 따르면 박동현은 보안 장비 구매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내세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 돈은 대부분 그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증거는 있나? 재민이 물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최태준이 모두 파기했을 걸세. 박동현은 그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놈이니까. 놈들이 쉽게 잡힐 꼬리를 남겨뒀을 리가 없지. 없지. 김민석의 말은 사실이었다. 재민 역시 박동현과 관련된 서버를 추적했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전문적인 기술로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지만 돈의 흐름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재민은 아우라 그룹의 회계 시스템이 아닌 그 유령 회사의 자금 거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내의 여러 은행 서버를 넘나들며 수개월에 걸친 박동현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했다. 마침내 그는 박동현이 도박 자금을 송금받는 대포 통장의 존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하지만 재민은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릴 생각이 없었다. 그런 방식은 최태준에게 대응할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를 역추적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는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원했다. 그는 뱀의 둥지 안에서 뱀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고 싶었다. 그의 계획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시스템 오류로 위장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조용히 침투했다. 이 시스템은 매 분기마다 무작위로 특정 부서의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재민은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미세하게 조작했다. 다음 감사 대상이 우연히 보안팀으로 지정되고 박동현의 유령 회사 거래 내역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가장 먼저 포착되도록 코드를 심었다. 모든 것이 마치 불운이 겹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작전 실행일은 아우라 그룹의 분기별 이사회가 열리는 날로 정했다. 최태준과 모든 핵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문제를 터뜨리기 위해서였다. 재민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렸다. 그의 모니터에는 아우라타워 회의실의 CCTV 화면과 함께 내부 감사 시스템의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다. 이사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최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룹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통제에 있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재무총괄이사의 태블릿에 긴급 알림이 떴다. 내부 감사 시스템에서 보안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수준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보고였다. 재무이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회장님, 송구스럽지만 긴급히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의 흐름이 끊기자 최태준의 미간에 짜증이 서렸다. 하지만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보고를 허락했다. 재무이사가 보고하는 내용이 길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정체불명의 컨설팅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박동현의 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꼬리를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 최태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박동현 실장을 불러 직접 해명을 듣도록 하지요.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사들의 의심은 오히려 커져만 갔다. 최태준이 자신의 최측근을 감싸고 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최태준은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안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로 불려온 박동현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처리는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부의 배신자. 그는 자신을 시기하던 다른 임원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함정을 팠다고 확신했다. 최태준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그는 깊은 수치심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재민은 이 모든 소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내부 통신망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는 것을 관찰했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눈치 싸움을 벌였고 박동현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최태준이 쌓아 올린 견고했던 신뢰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최태준은 이번 사건을 박동현 개인의 부주의와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애써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찜찜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의 오류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박동현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존재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박동현은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최태준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를 스스로 내쳐야만 했다. 뱀의 둥지는 이제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의 독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재민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적의 방패 하나를 부셨고 동시에 적의 마음에 혼란을 심었다.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차례였다. 그는 다시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 조각들로 시선을 돌렸다. 박동현 스캔들로 아우라그룹의 내부 보안 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한재민은 모든 역량을 프로젝트 키메라의 마지막 방어벽을 뚫는 데 집중했다. 최태준의 시선이 내부의 적을 향해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다. 재민이 일으킨 작은 파문은 그의 가장 중요한 작전을 위한 완벽한 연막이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겉만 핥는 수준의 접근에 만족할 수 없었다. 마지막 암호화 장벽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유기적인 데이터 구조에 기반한 생체 암호에 가까웠다. 재민은 이전에 확보했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이 패턴이 단순한 연구 기록이 아니라 암호를 푸는 열쇠의 일부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컴퓨터 과학과 생명공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적인 결투였다. 재민은 밤을 새워가며 유전자 코드와 암호화 알고리즘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고 그의 뇌는 수십 개의 가설을 세우고 폐기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마침내 그는 암호체계가 인간 게놈 지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해독 프로그램에 새로운 변수를 입력했다. 길고 지루한 연산 끝에 마침내 화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굳게 닫혀있던 마지막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재미는 숨을 죽였다. 화면 가득히 프로젝트 키메라의 내부 파일 구조가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경외감과 함께 등골 서늘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폴더들이 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실험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피험자 번호에 따라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무작위로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것은 신경 강화 약물 투여 후 신체 반응을 기록한 보고서였다. 피험자는 근력과 반사신경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극심한 공격성과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세포 붕괴로 사망했다.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체류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실험 재료로 취급받았다. 성공 사례보다는 끔찍한 실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화된 신체를 이기지 못하고 뼈가 부서져 내리는 피험자, 뇌에 이식된 칩의 부작용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피험자. 재미는 역겨움의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영상 자료 폴더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실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들이 이어졌다. 재미는 이를 악물고 모든 영상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프로젝트 어딘가에 아버지가 관련된 단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 속에서 그는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HSFW 리뷰. 아버지의 이니셜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하자 한 회의실의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 한승환과 젊은 시절의 최태준, 그리고 몇몇 낯선 연구원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스크린에 떠있는 끔찍한 실험 결과들을 가리키며 격노하고 있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인류의 진보인가? 이건 학살이야. 우리는 당장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네. 아버지의 외침에 최태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위대한 희생 없이는 위대한 진보도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우라 그룹을, 나아가 이 나라를 세계의 정점에 올려놓을 황금알입니다. 고작 몇몇 부적응자들의 희생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격렬한 언쟁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세상에 모두 폭로하겠다고 선언했고, 최태준은 결코 그렇게 두지 않겠다며 맞섰다. 영상은 최태준이 경비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갑자기 끊겼다. 이 영상이 바로 아버지의 실종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재미는 직감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을 막으려 했던 영웅이었다. 재미는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했다. 최태준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에 오른 후 프로젝트 키메라의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이 비밀 프로젝트에 쏟아부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씌워진 횡령 혐의는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를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명확해졌다. 재미는 최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직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는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실험이 진행된 연구소의 위치 정보는 철저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모든 위치 정보는 의미 없는 코드 번호로 대체되어 있어 현실 세계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 재민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것이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천재적인 두뇌는 최태준에게 있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는 대신 어딘가에 감금하고 강제로 연구에 참여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 재민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지옥 같은 실험을 멈추고 그 어둠의 심장부에서 아버지를 구해내야만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구조작전으로 변했다. 그는 화면에 가득한 끔찍한 증거들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태준의 죄악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이자 그를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최태준은 어리석지 않았다. 박동현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내부 감사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그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공격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6년 전 한승환을 제거할 때와 비슷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이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내부 보안팀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껏해야 좀도둑이나 막는 수준이지 이처럼 교활한 유령을 상대할 능력은 없었다. 최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비밀 통신 장비를 이용해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사이버 용병 집단에게 연락을 취했다. 케르베로스, 그들은 돈만 주면 국가의 방위망도 뚫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림자 세계의 해결사들이었다. 내 네트워크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다. 최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내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어. 그놈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찾아내. 그리고 처리해. 대가는 원하는 대로 지불하지. 케르베로스의 리더는 짧게 대답했다.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지옥의 사냥개들이 마침내 풀려난 순간이었다. 한편 한재민은 프로젝트 키메라 서버에서 빼낸 위치 정보 암호를 해독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스템에 설치된 침입 탐지 센서가 일제히 붉은 경고등을 깜빡였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어설픈 방어벽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다. 마치 굶주린 늑대무리가 사냥감의 냄새를 맡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듯한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었다. 재민은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방어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자신이 오리온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실제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나는 케르베로스의 공격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위장 경로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케르베로스는 막강했다. 그들은 제미니 아우라 그룹에 침투할 때 사용했던 하청업체의 서버를 시작으로 그가 거쳐왔던 모든 경로를 무서운 속도로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제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프록시 서버와 VPN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들을 따돌렸다. 그의 디지털 흔적은 서울에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상파울루의 서버로 옮겨가고 다시 모스크바의 데이터 센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숨막히는 디지털 추격전이었다. 케르베로스가 포위망을 좁혀오면 재민은 미리 설치해둔
허니팟이라는 함정으로 그들을 유인했다. 허니팟은 진짜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가치 없는 데이터로 가득 찬 가짜 서버였다. 용병들이 함정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재민은 또 다른 가상 공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케르베로스는 끈질겼다. 그들은 재민이 남긴 미세한 데이터 조각들을 분석하여 그의 행동 패턴을 읽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재민의 방어벽 일부를 뚫고 그의 연결이 동유럽의 한 서버에서 발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제 몇 분 안에 자신의 아파트 위치까지 노출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재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동유럽 서버와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듯 자신의 네트워크 일부를 희생시켜 핵심부를 보호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그는 늑대들에게 자신 대신 쫓을 다른 토끼를 던져주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대담한 역공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케르베로스가 사용하는 추적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분석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프로그램이라도 반드시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는 몇 시간의 분석 끝에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는 이 취약점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남긴 흔적인 것처럼 위장한 가짜 정보 조각을 그들의 시스템에 몰래 심어 넣기로 했다. 그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오리온의 흔적처럼 보이는 데이터 패킷을 조작했다. 그 안에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퀀텀 리프테크의 R&D 서버 IP 주소와 그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암호화 키의 일부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모든 증거가 마치 이번 사이버 공격이 경쟁사의 소행인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케르베로스는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를 종합하여 최태준에게 보고했다. 목표는 퀀텀 리프테크 내부의 해커팀으로 추정됩니다. 기업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에 대한 뿌리 깊은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최태준은 이 보고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외부의 명확한 적에게로 향했다. 최태준은 즉시 퀀텀 리프테크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법무팀에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해커팀에게는 보복 공격을 명령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역량이 엉뚱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재민의 목을 조여오던 포위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 거대 기업의 이전 투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재민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 기업의 사이버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케르베로스와 같은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진실을 알아채고 다시 자신을 추격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아버지의 위치를 찾아내야만 했다.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암호화된 위치 정보 파일과 마주 앉았다. 아우라 그룹과 퀀텀 리프테크의 사이버 전쟁이 격화되면서 인터넷 세상은 온통 그들의 싸움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태준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덕분에 한재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새로운 장벽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연구소 위치가 담긴 암호 파일은 그 어떤 공격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에 마주했던 방어 시스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였다.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단절된 독립적인 암호 체계로 마치 디지털 세계의 외딴 섬과 같았다. 풀 수 있는 실마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재민은 며칠 밤낮을 매달렸지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흔적을 눈앞에 두고도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김민석에게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민의 좌절감을 느낀 김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회장님께서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분이셨지. 절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법이 없으셨어. 혹시 아우라 그룹의 초창기 운영체제였던 아우라 OS 1.0을 기억하나? 김민석은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코드였네. 자신의 영혼이 담겨있는 코드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 최태준이 회장이 된 후에 모든 시스템을 교체했지만 어딘가에는 그 낡은 시스템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네. 그 말은 재민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는 즉시 탐색의 방향을 바꿨다. 그의 목표는 이제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디지털 유적지였다. 그는 수십 년 된 낡은 백업 서버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과거의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거의 잊혀진 데이터 아카이브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는 아우라 OS 1.0의 원본 소스 코드가 담긴 휴면 파티션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대의 유물을 발굴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그는 먼지 쌓인 코드를 한 줄 한 줄 분석해 나갔다. 그러다 그는 아주 기묘한 서브루틴 하나를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시스템의 오류를 진단하는 평범한 프로그램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스템 깊숙한 곳에 죽은 듯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 코드에는 아버지의 독특한 코딩 스타일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민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았다. 데드 맨 스위치. 사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미리 설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아버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디지털 유언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 스위치는 아버지의 관리자 계정이 삭제되고 1년 이상 비활성 상태가 유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최태준이 아버지를 제거하며 남긴 흔적이 역설적으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깨우는 열쇠가 된 셈이었다.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암호키를 요구했다. 재민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코딩을 가르쳐주며 했던 농담들, 부자지간에만 통했던 암호 같은 단어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코딩에 성공했던 날짜와 어릴 적 기르던 강아지의 이름을 조합하여 조심스럽게 명령어를 입력했다. 잠시 동안의 정적 후 서브루틴이 마침내 깨어났다. 화면에 단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이 생성되었다. 재민이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6년 전에 작성된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애틋한 편지이자 차가운 데이터의 조합이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재민에게 이 글을 네가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너의 곁에 없겠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을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강혹히 부탁했다. 너의 삶을 살거라, 아들아. 나의 어둠이 너의 미래를 삼키게 두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편지 말미에는 진짜 열쇠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 세트의 좌표와 설계도였다. 좌표는 동해상에 위치한 오래전에 폐쇄된 시추선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이 오래전 자원 탐사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사업성이 없어 방치해둔 곳이었다. 함께 첨부된 설계도는 그 시 추선 내부에 비밀리에 건설된 거대한 연구시설의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곳이 바로 프로젝트 키메라의 심장부였던 것이다. 메시지는 소름 끼치는 마지막 경고로 끝을 맺었다. 최태준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신의 계시라고 믿는 괴물이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녀석이야. 절대로 혼자 맞서지 마라. 그것이 내가 저지른 마지막 실수였다. 너는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재민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를 찾아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그의 뇌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재민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김민석에게 보안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찾았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아버지를 구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재민이 보내온 좌표와 설계도를 확인한 김민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아우라그룹의 자산 목록을 뒤졌다. 공식적으로는 오래전에 폐기된 것으로 보고된 동해의 석유 시추선. 하지만 위성사진과 항해 기록을 대조한 결과 그곳으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헬리콥터와 보급선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사실이었다. 그곳은 거대한 해상 감옥이자 지옥의 실험실이었다. 당장 가야 하네. 김민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급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저곳에 혼자 계실 걸 생각하면. 하지만 재민은 그를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냉정하고 침착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안 돼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재민은 해킹으로 확보한 시추선의 최신 위성사진과 내부 보안 시스템의 개요를 김민석에게 보여주었다. 시추선은 완벽한 요새였다. 사방이 망망대해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안선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최첨단 레이더와 열감지 센서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으며 곳곳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내부로 통하는 유일한 길은 헬리콥터 착륙장뿐이었다. 두 사람이 맨몸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아버지의 목숨만 더 위험해질 뿐이었다.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대신 들어갈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재민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겁니다. 최태준이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 판을 열어버리면 됩니다. 그의 계획은 물리적인 침투가 아닌 거대한 여론전과 정보전을 통해 최태준을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무기는 총이나 폭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다. 재민은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끔찍한 실험 기록, 최태준의 자금 세탁 증거, 아버지와 최태준의 마지막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데이터 폭탄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에 담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니었다. 재민은 언론인, 검사, 투자자 등 누가 보더라도 단 몇 분 안에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핵심 내용에 주석을 달았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암호화 해시값과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했다. 최태준이 거짓이라고 발뺌할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재민이 기술적인 준비를 하는 동안 김민석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는 수많은 전현직 경찰과 검찰 간부들의 명단을 검토했다. 최태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과거 그가 보안실장으로 재직할 때 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소신 있는 젊은 검사. 그는 외압에 굴하지 않다가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정의감을 잃지 않은 인물이었다. 김민석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와 접촉했다. 공중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해 몇 번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는 본론을 꺼냈다.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거대한 사건이 터질 겁니다. 며칠 안에 당신의 이메일로 모든 증거가 도착할 겁니다. 그것을 묻어버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지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놓은 셈이었다. 데이터 폭탄의 배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마지막 단계였다. 재민은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 방송사, 증권시장감독기관, 그리고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의 공식 제보 채널 수백 곳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 모든 곳에 동시에 데이터 폭탄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전송 경로는 수십 개의 국가를 경유하도록 설정하여 그 누구도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재민의 아파트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면 중앙에는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실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단 하나의 버튼이 있었다. 시작.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최태준의 제국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재민은 보안 채널을 통해 김민석과 시선을 교환했다. 김민석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비됐나, 꼬마? 김민석이 물었다. 재민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전사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6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 분노를 모두 담아 마우스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시작 버튼을 클릭했다. 화면에 거대한 타이머가 나타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24시간. 세상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10초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재민과 김민석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3, 2, 1. 0. 타이머가 0이 되는 순간 화면에 배포 완료라는 간결한 메시지가 떠올랐다. 고요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 몇 분간의 착각에 불과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인터넷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농액들이었다. 그들의 SNS에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데이터 폭탄의 링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보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대 뉴스 채널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속보입니다. 아우라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부 자료가 방금 입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데이터 폭탄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끔찍한 실험 동영상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내보냈고, 신문사들은 한면 톱기사로 최태준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6년간 진실을 감춰왔던 견고한 벽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최태준은 비서실장의 광기 어린 전화에 잠을 깼다. 그가 멍한 눈으로 TV를 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제국이 불타고 있는 지옥도를 목격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던 바로 그 앵커가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악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고 이내 온몸을 태울 듯한 분노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명할 마지막 증거이자 자신의 야망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열쇠인 한승환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만 했다. 그는 보안회선을 통해 시추선의 용병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토콜 제로를 실행해. 지금 당장. 프로토콜 제로. 그것은 모든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파기하고 시설 내의 모든 생존자를 처리하라는 암호였다. 명령을 받은 용병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한승환이 감금되어 있는 지하 최하층 연구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데이터 폭탄이 터지자마자 김민석은 약속했던 검색에 전화를 걸었다. 폭탄은 터졌소. 이제 그들이 한승환 회장님을 죽이려 할 거요. 좌표는 파일 안에 있소. 시간이 없소. 당장 움직여야만 하오. 모든 증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검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정보원에 직접 연락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수부대의 즉각적인 출동을 요청했다. 한편 시추선 내부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던 재민의 화면에 프로토콜 제로라는 명령이 뜨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해킹은 이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가장 먼저 시추선 내부의 모든 방화벽과 전자잠금 장치를 작동시켜 용병들이 연구실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다. 육중한 강철문들이 굉음을 내며 닫히자 용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문을 폭파시키려 하자 이번에는 천장에서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터져나와 시야를 가리고 통신 장비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재민은 시추선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조명을 깜빡이게 하여 혼란을 유발했고 경고 사이렌을 울려 그들의 청각을 마비시켰다.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어두운 아파트 방 안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어린 소년. 망망대해 위의 시추선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 사투를 벌이는 용병들.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가는 특수부대의 헬리콥터. 세 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세 개의 싸움이 아버지의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재민의 필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용병들은 역시 전문가였다. 그들은 강력한 폭약으로 강철문을 차례로 부수며 조금씩 연구실을 향해 다가왔다. 재민은 마지막 수단으로 연구실로 통하는 전력을 모두 차단하여 완전한 암흑 상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의 모니터에
용병들이 연구실의 마지막 문을 폭파하는 모습이 보였다. 암흑 속에서 용병들의 헬멧에 달린 적외선 카메라가 희미한 인형을 비췄다. 6년의 세월에 끔찍하게 쇠약해진 한승환이었다. 용병들은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과 함께 연구실의 외벽이 안쪽으로 폭발하며 무너져 내렸다. 섬광탄과 함께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시추선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성이 어지럽게 울려 퍼지고 섬광이 암흑을 갈랐다. 재민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수부대원들이 아버지를 보호하며 용병들과 교전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그 순간 폭발의 충격으로 시추선의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재민의 모든 모니터가 검은 화면으로 변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버지, 통신이 끊긴 모니터 앞에서 한재민은 망연자실했다. 그의 방을 가득 채우던 전쟁과도 같은 소음이 사라지자 견딜 수 없는 정적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아버지는 살아계신가? 수만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보안 채널 너머에 김민석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두 남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초조하게 운명의 심판을 기다렸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우라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던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화면을 전환했다. 동해의 시추선 상공을 맴도는 방송사 헬리콥터가 촬영한 라이브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추선을 완전하게 장악한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포박된 용병들을 헬리콥터로 이송하고 있었다. 재민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바로 그때 의무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료 헬리콥터로 향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6년의 세월에 야위고 창백해졌지만 그 얼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 한승환이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재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지난 6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강철 같았던 긴장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키보드 위로 조용히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복수심과 분노, 그리움과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안도감만이 남았다. 김민석 역시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의 오랜 충정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한편 최태준의 종말은 허무하게 찾아왔다. 그는 데이터 폭탄이 터지자마자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개인 전용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이륙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활주로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한승환의 생환과 그의 증언은 최태준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패배한 짐승의 공허한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국가안보시설 내의 한 병실. 한승환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오리온이라는 코드네임의 익명 제보자 덕분에 구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민석이 들어왔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6년간의 세월이 그들의 눈물 속에 녹아 있었다. 잠시 후 김민석이 문 쪽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 꼭 만나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앳된 소년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승환은 처음에는
의아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년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자신과 똑 닮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고 총명한 눈빛.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민아, 내 아들, 맞니?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참고 있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기는 순간 6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재회였다. 한승환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스터리의 해커 오리온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어린 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게 했다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재민은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적 없어요. 보고 싶었어요. 부자의 재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애틋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태준과 그의 공범들은 키메라 게이트의 주범으로 법정에 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우라그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승환을 다시 회장으로 추대했고 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윤리 경영을 선포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연구자료는 폐기되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과거 최태준의 것이었던 회장실에서 한승환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는 아들 한재민이 함께 서 있었다. 재민은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우라그룹의 비공식 사이버 보안 고문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방어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한승환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재민은 말없이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거짓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